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구글이 AI 관련 윤리 지침에서 AI를 무기나 감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AI 기술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챗GPT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이 개인정보를 쉽게 훔쳐가고 보안망도 손쉽게 피해갈 수 있을 만큼 다른 마음을 먹으면 문명의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똑똑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혜원 기자입니다. 챗GPT에 카이스트 교수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자 학교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정보를 가져옵니다. 개인정보를 토대로 교수와 연구 협업을 진행했던 사람을 찾아내 주고받았을 만한 이메일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발신인을 마음대로 바꿔 각각 다른 내용의 이메일을 금세 작성해냅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신승환 교수, 김재철 AI대학원 이기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챗GPT와 클로드, 제미니 같은 상용 LLM 모델을 이용해 주요 대학 교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해봤습니다. 짧게는 5초에서 20초 안에 30원에서 6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95.9%의 정확도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결과 최대 93.9%가 실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피싱 이메일을 제작해 링크 클릭률을 실험했더니 46.7%로 기존 피싱 공격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LLM한테 계속 어떤 권한과 능력을 계속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커지면서 이 LLM을 공격에 이용을 했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우려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일부 LLM 서비스는 기존 보안 기능마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량의 그리고 또 값싸게 사이버 공격이 가능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책임감 있게 그런 안전 장치를 더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LLM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보안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 진영에서 전환길, 황현필 씨 등 유명 역사 강사들이 연단에 올라 찬반 여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무원 시험 1타 강사에서 탄핵 반대 선봉에 선 전환길 강사를 만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환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많은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열거하시는데 좀 물증이나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지점은 과연 부정선거를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거 시스템을 좀 들여다봐서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자 이런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선관위가 저도 처음에는 업무론이라 그랬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는 인사비리가 1,200건이 넘었고 그다음에 투표한 부실 관리 그리고 그 서버에 대한 부실, 해킹 위험 가능 높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문제 덩어리다. 그러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에 위해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대해서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한번 틀고 가자. 이거는 전환길만의 주장이 아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든 다 같이 공동으로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실 때에는 그 부정선거를 주동하는 세력 또 그것을 조정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틀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예 A, B 후보가 표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관여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미세할 경우는 몇백 표 차이로 몇천 표 차이로 당내에 갈라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산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21대 총선부터 22대까지 무려 12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부정선거 소송. 그러나 다 패소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죠, 법원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해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직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심판 노릇 안 하고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제가 부정성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면은 그쪽에 중앙선관위원장이 판사를 겸직해요. 예를 들어 투표함도 다시 열어보자. No. 그다음에 실제 투표자 수와 득표자 확인하자. No. 많은 것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사람 너무나 불리하게 재판을 다 폈어요. 중앙선관위의 네. 사무처장님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입니다, 대학교. 네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사람 아마 거기다 앉혔겠죠. 예, 당연한 거 그럴 수도 아닙니까? 있겠죠. 예. 네네.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장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고 좀 안전하게 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앉혔는데 이분들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럼 어디에 현혹된 겁니까?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말이는. 하지만 결국은 저는요. 부정선거에 의혹은 조만간에 저도 2탄 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뭐냐면 이거는 TV 토론 문제는 가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 문제는 진짜냐 가짜냐 밝혀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 제시하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네. 선포 자체가 네.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네. 내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요. 이거는 전환길이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전문가니까 네.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면은 전환길이가 선동한다. 예? 네. 이러는데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권위자는 허영 교수님입니다. 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허영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내란 사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적용하려면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10가지가 넘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장군인들이 갖고 또는 여론조사에도 군인을 보냈고 선관위에도 보냈단 네, 말이에요. 이런 일체 행위가 그냥 질서유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5천 명이에요. 네.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2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사들 관계 280명이야.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국회의원만 해도 300명이야. 280명이 가서 국회 장악한다고? 두 번째 실탄이 지급돼서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공포감은 약간의 있잖아요. 위협감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그것이 막 뛰어다녔습니다. 국회 사방을. 네, 그럼에도 그게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질서유지인가요? 국회의 어떤 입법 헌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는 좀 보십시오. 아니 투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있는 본회의장까지 네. 뛰어들고 막 거기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서 돌아다니는 군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질서유지로 누가 생각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있잖아요. 예. 비상기업의 어떤 뭐랄까 정당성 또는 대통령의 통치권까지도 위배하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고 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지금 뭐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면 4.19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국민들이 벌써부터 통계 그 여론조사 보니까 49%가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 정치적 중립에서 못 믿겠다 하고 45%가 믿겠다 그래요. 이미 절반 가까이가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현재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 50% 됐단 말이에요. 국민 50%가 원하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용시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죠. 만약에 말이죠. 네. 그렇게 이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네. 보수에 있는 부분마저 다 넘어가서 네. 이쪽 주장대로 네. 하자면 전체 모두가 인용을 한다면 네. 그럼 나머지 그 보수 4명도 변절한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 다가 아니 좌우를 떠나서 국민에 대한 반역자죠. 8명 전부 다가. 아, 보수 이유는 쪽도? 보수 당연하죠. 쪽에 서 있는 분들도 당연하죠. 잘못된 이유는 건가요? 뭐냐면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지. 국민 위에 헌법재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 우리나라 주권이 누군데요?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국민은 탄핵 기각만 주장한 사람들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대5가 된다 칩시다. 네. 그럼 대통령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탄핵 가결할 때 몇 프로 있어야 되죠? 3분의 1, 국회에서 3분의 2잖아요. 예. 최소한 걸 3분의 2라면 우리가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30%만 돼도 인용하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네.
전체가 다 인용을 해버리면 저는 그런 국민의 반역자고 얼싸오적이죠. 저는 그렇게 보수선 봅니다. 그 재판관들도 그럼요, 당연하죠. 반역자고 당연하죠. 오적입니까? 왜냐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왜 헌법재판도 그런 재판해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 선생님은 네. 극우주자입니까? 저 원래 진보 쪽이었어요. 예. 저는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중도라 생각하고 상식을 국민 상식선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극좌로 갔어요. 지나치게 좌파로 가는 바람에 전환길이 가만히 있는 전환길은 우파가 된 거고. 그러면 전 선생님은 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중도 우파라고 생각해요. 중도 우파.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극우 국자의 네.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네. 뭔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동이나 폭력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거는 것이죠. 극우죠.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제가 집회 그런데 나가서 전부 제가 평화죠, 평화. 서울 서부지법 행동 때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헌재가 만약에 잘못된 네. 판단을 한다면 그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건 해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많은 젊은이들이 네. 또 우파에서 네. 헌법재판소를 막 폭력으로 전거하는 사태의 빌미가 된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면 구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헌법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행되는 재판 과정이 벌써부터 10가지가 넘는데요. 불법적인 게. 네. 이렇게 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된다면은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교수님도 그러면 폭력 선동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죠. 가루가 된다는 말은 꼭 폭력으로 검을 부순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저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돼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폭력을 저는 조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네네.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 주말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독교 단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장호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구청장들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집회 단상에 오른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알면서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세력에 충성 맹세를 한 것과 다름없다며 시민의 삶을 챙기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장호 시장과 서철모, 박희조, 최충규 구청장은 개신교계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HD보다 4배 선명한 UHD 방송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시청자나 방송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신기술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반도 못 갖춘 채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작 시청자는 관심도 없는 상황인데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보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파 UHD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수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UHD를 직접 수신하는 인구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민간 주도로 6조 7천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계획이 무리였고 무엇보다 기존 HD와 큰 차이도 없어서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화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적은 거죠.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UHD 정책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UHD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할 게르게 빗댔습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모바일과 OTT 등 방송 환경은 딴판이 돼 확장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투자 강제나 의무 편성 비율 같은 규제만 있어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UHD 정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아니면 자율에 맡길 건지 이런 근본적인 생각,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방향 재수립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특히 지역 방송사가 UHD를 포함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입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정책연구원을 통합해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궁영 원장은 세종시법 제정과 국회 이전 등 시정 현안을 뒷받침하려면 대전세종연구원의 한 부서로는 부족하고 평생교육원과 기능을 합치면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독자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달에도 평생교육원과 정책연구원을 통합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노조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 있는 1, 2 냉연 공장 일부 라인을 직장 폐쇄했습니다. 직장 폐쇄된 라인은 열연 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판을 압연하는 설비로 이번 부분 직장 폐쇄로 254억 원 상당 27만 톤가량의 생산 손실이 예상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1일부터 노조가 총파업과 부분 일시 파업을 반복하면서 전체 생산 일정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방어적 차원에서 부분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폐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지회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여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부여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학교 측 등이 모여 청소년 안전방 서비스를 연계하는 매뉴얼과 상담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도시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 법령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상급 학교 분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특례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13만 원을 훔치려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김명현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10시쯤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의 잔입범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김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천안 현대 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6승 4패로 승점 76점을 쌓아온 현대 캐피탈은 지난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의 승리를 따내며 역대 최단기간에 남자 배구 1위를 확정지은 팀이 됐습니다. 시즌 전 컵대회 우승도 거머쥔 현대 캐피탈은 앞으로 남은 정규리그 6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포스트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 구단 최초 트래블에 도전합니다. TJB는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반대와 찬성 쪽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황현필 씨를 모셔 각각의 주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한길 씨와 대담을 나눴고 다음 시간엔 황현필 씨와 대담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 양쪽 진영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게 담아내고 이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의 장을 마련해 드리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축약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